경찰서는 싫다고 거기 가면 며느리한테 혼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부평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박지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죠. 방과 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반쯤 되었더라고요. 가을이라 해가 일찍 지는 시기였는데 이미 주변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두툼한 수학 문제집과 영어 교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서 집에 가서도 공부를 더 해야 했죠. 사실 그날 시험 범위가 좀 어려웠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 문제들이 계속 틀려서 속상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는데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날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 해서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을 지나 주택가로 접어드는 길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둑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길가에 쌓여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안정해 보였어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이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한 손에는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다른 손으로는 담장을 더듬으며 걷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뭔가를 찾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계속 달싹거리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신 듯 멈춰 섰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못 찾겠다고요. 분명 이 근처인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게 우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소를 아시냐고 여쭤봤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주소는 잘 모르겠고 집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다고 하셨어요. 초록색 간판에 슈퍼마켓이라고요. 그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 슈퍼마켓이 몇 개나 되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낮에 나왔을 때는 알았는데 어두워지니까 다 똑같아 보인다고요. 며느리한테 혼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건지 불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안쓰러웠어요. 제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길을 헤매시는 일도 종종 있었죠. 한 번은 집 근처 공원에서 못 찾으시고 계속 맴도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이 밤새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를 찾았을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할머니도 분명 누군가의 가족이고 지금쯤 집에서는 할머니를 찾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경찰서에 가시면 가족분들께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경찰서는 싫다고
거기 가면 며느리한테 혼난다고 하셨습니다. 집만 찾아주면 된다고 분명 이 근처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경찰서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40분이었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일단 할머니와 함께 근처를 둘러보라고 하셨어요. 만약 30분 안에 집을 못 찾으면 꼭 경찰서로 모시고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도 걱정되니까 너무 오래 헤매지 말라고도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신 흔적이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에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천천히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죠.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빨간 벽돌집이 보인다고, 그 앞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옆에 작은 약국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약국 간판이 주황색이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그 단서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간판 슈퍼마켓, 주황색 간판 약국, 빨간 벽돌집, 큰 나무. 이것들을 찾으면 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이 일대를 한 바퀴 돌면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장소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제 옆을 따라오셨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땅을 찍을 때마다 똑똑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조용한 골목길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로 마주친 슈퍼마켓은 파란색 간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서 할머니가 몸을 움츠리셨어요. 제 외투를 벗어드릴까 했지만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손을 저으셨습니다. 두 번째 슈퍼마켓을 발견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기 저거라고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초록색 간판의 슈퍼마켓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맞다고, 저기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죠. 슈퍼마켓 옆 골목을 살펴봤어요. 좁은 골목길이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안쪽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어서 어두컴컴했어요. 양쪽으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대부분 2층짜리 작은 주택들이었는데 어떤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어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걸으며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매 집마다 잠시 멈춰서 대문을 보시고 고개를 가로저으시고 다시 걸으시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이 골목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분명 여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어깨가 축 처지시는 게 많이 낙담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찾아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하나씩 찾아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골목에서 나와 다시 큰 길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8시 10분이었어요.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해주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할머니를 경찰서로 모셔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찾아봐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경찰서는 가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며느리한테 혼난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경찰서 가면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야 한다고, 그런 거 하기 싫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분명 할머니 집이 있을 텐데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했죠. 그때 할머니가 또 뭔가를 떠올리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 앞에 우체통이 있다고요. 빨간 우체통이 담장 옆에 붙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체통 옆에 고양이 밥그릇도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정보를 듣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체통이라면 눈에 잘 띄니까 찾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 다시 한 번만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집집마다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가끔 숨을 헐떡이셨는데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걸음도 처음보다 더 느려지고 계셨어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열심히 찾아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포기하면 할머니는 정말 집을 못 찾으실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골목을 돌았을 때였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저기 저 나무라고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한 집 앞마당에 큰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담장에 드리워져 있었죠. 나무가지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맞다고, 저 나무가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매일 보던 나무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걸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그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조금 빨라지셨어요. 감나무가 있는 집 바로 옆집 담장을 보니 빨간 우체통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플라스틱 밥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담겨 있고 하나는 사료가 조금 남아 있었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맞다고, 여기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대문 앞으로 가셨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확신에 찬 걸음걸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경쾌하게 들렸어요. 대문을 두드리시려는데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중년 여성분이 급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목소리에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분이셨던 거죠. 며느리분은 할머니를 꼭 안으셨습니다. 어디 가셨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며느리분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어요. 가족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분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학생이 모셔다 드렸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함께 집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며느리분은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시간 넘게 찾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다고요.
휴대폰에는 일일이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어두워지니까 집을 못 찾겠더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은 괜찮다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됐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를 다독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분이 워낙 권하셔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소파에는 손뜨개로 만든 방석이 놓여 있었죠. 텔레비전 옆에는 손자 손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유자차였는데 달콤한 향이 났어요. 정말 고맙다고 학생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길 잃으시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이번엔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사히 집까지 모셔드렸다고요.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위험하지 않았냐고 걱정도 하셨지만 착한 일을 했다고 하시며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진 상점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봤을 때의 불안한 표정, 함께 집을 찾아 헤맬 때의 초조함,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찾았을 때의 안도감까지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고했다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아빠도 거실에서 잘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동생은 언니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왜 자기는 안 데려갔냐고 삐졌어요. 저는 웃으며 다음엔 같이 가자고 달래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엄마는 듣는 내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다행이라고 지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요즘 그런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수학시험 공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며느리분이 보내신 거였어요. 엄마께서 연락처를 알려드렸던 거죠. 문자에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어제 그 학생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정말 착한 학생이라고 천사 같았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분은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자기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밤에 낯선 사람이랑 돌아다니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떨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고요. 다른 친구는 자기도 그런 상황이 오면 도와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조회 시간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 친구들 앞에서 박지우 학생이 어르신을 도와드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할머니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했어요. 제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친구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받아두셨는데 보내는 사람이 그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신 게 느껴졌죠. 편지에는 그날의 감사 인사와 함께 저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우 학생 같은 착한 아이도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할머니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절 때는 떡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며느리분이 전화로 할머니께서 저를 자주 언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녀처럼 생각하신다고요. 저도 할머니가 건강하신지 궁금해서 가끔 안부를 여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게 용기를 준 거죠. 저는 그때의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더라도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과일과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값진 인생의 교훈을 주셨죠. 앞으로도 저는 그날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걸 믿으면서요.